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공기업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는 장성구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한 방에 끝내는 공기업 전공 필기 경제학 어떻게 정복을 할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요. 간단하게 우리 공기업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험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가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기업 전공 유형이 좀 다양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직 정형화되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성향을 지닌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시면은요. 공기업 전공 필기 경우에는 기업에 따라서 시험 유형이요. 단일 전공이 있고요. 상경 통합 이게 있고요. 통합 전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세 가지 유형인데 사실은 강약 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단일 전공이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단일 전공 하면은 말 그대로 한 과목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경영, 회계, 행정, 법 그 전공 과목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필요로 하는 과목을 좀 더 심도 있게 테스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난이도는 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문제가 경제학은 좀 심플합니다. 경제학은 좀 심플한데 경영학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경영학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경영학이 여러 가지 일반적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경영 전략, 마케팅, 뭐 생산 관리 뭐 이런 것들 들어간 걸 일반 경영학이라고 해요. 그런데 회계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언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회계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회계라는 것을 포함시키기도 하고요. 아니면 따로 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단일 전공이다라고 하면은요. 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경영, 경제, 회계, 뭐 이렇게 법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의 관심사는 경제학입니다. 경제학. 예상하셨겠지만 이렇게 단일 전공일 때는요.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긴 할게요. 주로 이제 제 생각에는 약간 난이도가 좀 쉬웠었는데 난이도가 이제 한 공무원 시험 정도 그거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공무원 시험들도 이제 약간 형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문항수도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시험도 공무원 시험 수준 정도까지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요. 시험 난이도는 중급 이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난이도가 좀 더 높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제대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난이도가 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대로 하지 않고요. 방심하게 되면은 전부 다 시험 치신 분들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다시 정리해 보면 밑에 대표적인 공기업이 뭐 인천국제공항공사라든가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이렇게 공사들 중에서 뭔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선망하는 뭐 다 좋은 공기업이긴 한데 그런 쪽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단일 전공을 많이 선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경통합이다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상경 계열을 위해서 경영 경제가 약간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학과 경영학. 근데 이 경영학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어떤 재무 상태를 살펴보는 어떤 언어가 회계학이거든요. 회계거든요. 그래서 그 재무 구조와 회계 언어 이런 것들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포함하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요거를 따로 빼가지고 이렇게 좀 더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계가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계 비중도 점차 늘어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빼서 강조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케이스를 1, 2로 나누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상경통합이다 하면 그냥 경제, 경영 하게 되고요. 어차피 회계도 조금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어떤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여러 가지 인사관리, 또 조직관리 이런 거와 관련된 언어를 배우는 것이고 경제학은 뭡니까? 경제학은 인간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전체에 대한 이 모든 거를 다 아우르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 그리고 인간 전체, 소비자, 생산자, 또 시장 이거에 대해서 다루는 경제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 경영, 회계, 출제 비중이 약간 뭐 비중이 비슷하기도 하고 회계가 따로 나오기도 하고 포함되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남동 발전, 남부 발전, 발전과 관련된 공기업은 이렇게 상경 통합을 좀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내가 어떤 거를 잘할 수 있는가, 어떤 과목의 비교 우위랑 특화를 하는 게 좋은가, 그걸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공기업 가고 싶은 데를 정해도 되고요. 아니면 진짜 나는 그 회사를 꼭 가고 싶다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좀 새롭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뭐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공 과목도 좀 깊게 하시면서 사실은 다 깊게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경제도 좀 심도 있게 하시고 경영도 심도 있게 하시면서 회계와 법학 같은 것도 좀 심도 있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통합전공까지 다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우리가 짧은 기간 안에 합격하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은 타겟을 잡아가지고 포커스 맞춘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통합전공은요, 이걸 다 합하는 거야. 상경 계열에는 경영, 경제, 회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을 이제 다니다 보면은 법조문이라든가 어떤 법률에 해당하는 그런 문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이라든가 뭐 행정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경영하고 비슷해요. 국가와 관련된 조직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학 같은 것도 경영과 비슷하긴 하지만 이렇게 법학과 비슷하게 연결된 법정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전공이라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다 테스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약간 난이도는 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얄팍하게 좀 보면서 광범위하게 전공과 관련된 단일 전공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 범위는 좀 좁아지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공기업은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데라든가 근로복지공단이라든가 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뭐 이런 쪽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통합전공을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야 너는 여기서 어떤 거를 강의하고 나를 좀 이렇게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좀 도와줄 거냐, 조력자가 될 거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경제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경제학은요, 그 출제 범위랑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크게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나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국제경제학도 나누긴 하는데 사실 국제경제학은요 이제 국제무역과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국제금융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국제무역과 관련된 거는 사실 미시경제학에 해당해요. 그리고 국제금융과 관련된 것은 거시경제학에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따로 분류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크게 미시 거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국제경제 관련된 것은 주로 이제 거시에 넣긴 하는데 절반은 미시에 관련된 얘기고 절반은 거시에 관련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리 미시경제학의 전반적인 얘기를 살짝 말씀드리면은요. 자, 이렇게 슬라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 색깔로 쓰긴 그러니까 파랑으로 쓰면요. 여러분, 경제학이라는 게 우리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인간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물건을 사기도 하고 생산하기도 하고 그걸 교환이라 합니다. 그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시장이거든요. 자, 결국 우리는 경제학은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장에는요,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모여 있어요. 물건을 사는 사람을 소비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물건을 생산 공급하는 사람을 생산자, 우리가 소위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소비자는 말 그대로 소비를 통해 가지고요 뭔가 이득을 얻게 되는 행동을 취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비자의 행동, 선택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시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걸 살펴보는데 그것을 바로 소비자 선택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생산자도 물건을 만드는데 어떤 물건을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 생산할 것인가 그걸 다루게 되는데 그게 생산자 선택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둘이 같이 모여가지고 활동하는 장소가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경제학이 뭐냐라는 거 얘기할 때는요.
경제학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시장에서 작동되는 원리를 살펴볼 텐데 결국 사람에 대해서 다룹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요,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다니까요. 우리가 소위 욕망은 무한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욕심이 많아요. 욕망은 무수히 많은데 근데 이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돈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자원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자원이 충분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원이 희소합니다. 자, 그래서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선택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고 있어요. 매 순간 선택이라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시간과 돈 이런 것들이 제한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공기업을 지원할 것인가, 공부를 하면 어떤 방식을 할 것인가, 학원을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럼 어느 학원을 선택하고 어떤 강의를 들을 것인가, 그럼 매 순간 직면하는 선택, 그게 전부 다 시작 자체가 이 희소성이라는 문제에서 발생하는 근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욕망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초이스를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초이스, 선택하는, 이왕이면 선택을 잘하는 게 좋겠죠. 그 잘하는 선택을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 희소성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챕터 1장에서는 경제란 무엇이며 경제 문제 이런 걸 다루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짠!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겁니다.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합리적이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하면요. 레셔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우리가 희소성이라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는 그것을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이라 얘기하고요. 우리 경제학에서는 늘상 단어가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최적화라는 단어, 이거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이제 객관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주관식 용어까지 보실 건 아니지만은 이런 중요한 핵심 용어들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게 되면은 그게 빨리 그 학문을 습득하고 정복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잇에다가 우리 책에도 단어 중요한 표현 나와 있긴 하겠지만은 따로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막 읊조리셔야 돼요. 아셨죠? 희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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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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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으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막 읊조리시면서 뭐 길거리 지나다니실 때도 계속 읊조리세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든 상황이죠. 그래도 마스크 같은 거 이렇게 쓰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밖에서 만약에 막 웅얼웅얼 거리면서 다니면 쟤 정신 나갔나 이럴 수 있는데 마스크 쓰니까 입모양 같은 거 우리 막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근육 운동할 겸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웅얼웅얼 거리면서 다양하게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용어 계속 반복해 주세요. 그래서 경작이 뭐냐라는 거를 주관식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바로 옆에 공부하는 친구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야, 챕터 1장에서 경제 문제와 뭐 경제 체제 이런 거 하는데 도대체 경제 문제가 뭐야? 그 모든 문제가 말이야. 희소성에서 시작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매 순간 직면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을 얘기하는 게 경제학이야. 그 안은 시장에 대해서 그러한 인간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한 축에서는 소비자가 있고 한 축에서는 생산자, 기업이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분배를 하고 나눌 것인가? 이왕이면 잘 나눠야 되잖아요. 개인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때 나타나는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이게 판단 기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평가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하나는 효율성, 하나는 공평성. 이거에 대해서 우리 차차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 경제학이라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수요 공급 이론과 응용 이거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냅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수요 곡선을 얻어내게 돼요. 그래서 디맨드 곡선이라고 할 거예요. 디맨드 곡선을 우리가 도출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 도대체 널 뭘 배우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아형은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거야.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생산자 선택 이론에서 도대체 뭘 하는 거냐라고 하면요.
서플라이 곡선을 우리가 도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소비자 선택. 여기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소비자 선택 이렇게 가보시면 소비자잖아요. 이왕이면은 자기가 만족을 극대화하려고 해요. 그런데 앞에서 나와 있는 희소성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는 많은 물건을 사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돈이 제한돼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산 제약이라 할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이라는 게 우리 나중에 할 겁니다. 만족의 크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유틸리티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만족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걸 다 배운 다음에는 우리 생산자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생산자는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주체를 얘기합니다. 생산이라는 게 어떤 인풋을 집어넣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생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인풋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노동과 자본이 하나의 인풋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인풋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노동을 L이라고 쓸 거고요, 자본을 K라고 많이 쓸 겁니다. L과 K를 투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 이 생산량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Q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인풋을 집어넣어 가지고 뭔가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 그것을 우리가 생산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그냥 일반 사기업에 취업할까 공기업에 취업할까?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지 그 성과물을 얻어낼 거 아니겠습니까? 공기업을 취업하기로 했다? 그럼 어디를 갈 것인가? 어디에 합격이라는 그러한 아웃풋을 산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방식으로 내가 공부할까 고민을 하는 거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과 자본 같은 것을 투입할 때 어떤 방식을 더 많이 쓸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볼 거예요. 노동을 많이 쓸까? 자본을 많이 쓸까? 노동을 많이 쓰게 되면은 어떤 방식으로 또 쓸 것인가? 등등등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이왕이면은 기업의 목적은요. 이렇게 해서 목적이 뭔데? 라고 하면은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야. 그게 우리는 이윤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이윤을 극대화한다라고 얘기할 건데 우리가 이윤이라는 얘기는 조금 더 뒤에 다시 한번 보긴 할 거고요. 이왕이면은 물건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우리 최소, 최적화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왕이면은 비용을 극소화하는 방법. 그게 이윤 극대화에 도움이 되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공기업에 취업하기로 결정했어. 목표는 정해졌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맞아요. 최소의 비용으로 빠른 시간 안에 합격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최소의 비용으로 우리가 합격하는 게 최소의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거. 그게 바로 이윤극대화에 부합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쓸 거냐면 우리는 미니마이즈에서 이런 표현도 잘 익숙하게 봐두세요. 비용을 극소화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 생산 과정, 그래서 생산 함수, 그거를 등량 곡선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등량 곡선 이런 걸 배우게 될 것이고 또 비용과 관련해서 얘기를 다루게 될 겁니다. 아셨죠? 자, 지금은 경제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짝 보는 겁니다. 자, 다음 앞서 소비자의 선택, 행동을 봤고요. 그 다음 생산자 선택과 관련된 걸 봤고 그럼 둘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시장입니다. 마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얘기하는 거 여기 나와 있는 Q 했잖아요. 이 생산량이 거래되는 시장을 생산물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산물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생산물, 사과, 배, 바나나, 뭐 노트북, 자동차 이런 것들이 거래되는 시장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 우선 시장 구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마켓 스트럭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는데요. 소비자와 생산자가 있는데요. 둘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으면 와, 이게 경쟁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먼저 살펴보니까 가장 이상적인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해요. 퍼펙트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퍼펙트라는 것은 경쟁의 정도가 굉장히 치열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요. 퍼펙트 컴피티션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경쟁의 정도를 살펴볼 건데 경쟁의 정도가 엄청나게 치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열한 시장을 얘기하고요. 반면에 완전 경쟁 시장 정반대는요. 독점 시장이 있어요. 독점 시장이라는 건 기업이 딱 하나 있어요.
경쟁이 없죠. 그래서 양극단에 대해서만 잘 좀 보시면 돼. 근데 이거는 너무 약간 극단이라고. 그래서 현실에서는요, 그것보다는 이제 과점 시장과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 해가지고 기업이 몇 개 존재하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시장의 유형 같은 것도요, 약간 어렵긴 한데 우리는 거기까지 정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난이도 조정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더 하시는 거는 괜찮지만 그거보다 덜 하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아시겠지만은 나날이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와, 과거 기출문제 한 5년 전, 10년 전, 그리고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도 사실 뭐 꼭 기출문제라고 보기도 그래요. 그냥 복귀한 문제인데 그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어차피 카더라 비슷해서 옆에다가 어디 공기업 이름은 써 있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냥 공무원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여러 가지 문제집에 있는 거 그걸 살짝 그냥 숫자만 바꿔가지고 아, 이게 나왔습니다. 족보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살짝 비슷하기도 하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문제가 스탠다드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출제하시는 분들도 그냥 공무원 문제들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응용해서 반복해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우리가 생산물 시장을 봤어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노동이라는 거와 자본이라는 거, K는 자본, 우리가 어떤 건지 설명드릴 거예요. 노동은 사람의 노동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노동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자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할 때 노트북이라든가 삽이라든가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 그 노동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거를 투입해 가지고요,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요, 기업이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기업이 생산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살펴본 것처럼 요 아웃풋과 관련된 요거를 다루는 게 우리가 생산물 시장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물이 거래되는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 지금 챕터 6장에 해당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생산 요소 시장이잖아. 이거예요. 요소 시장. 생산자를 빼기도 합니다. 그냥 요소 시장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이라든가 노동시장이죠. 아니면 자본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자본이 거래되는 시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노동과 자본을 우리가 제공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기업이 어떻게 돼? 돈을 벌겠지. 돈을 벌게 되면 이 돈을 번 다음에 이 소득을 분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눠주게 된다는 거예요. 분배를 해주게 되는데 이러한 분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나누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그게 소득 분배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생산물 시장, 노동 시장, 자본 시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시장을요 하나하나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 균형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장을 다 동시에 고려하는 거야. 그래서 노동시장, 자본시장, 생산물 시장도 X, Y 여러 개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모든 시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겁니다. 동시에 서로 연결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상호 의존 관계까지 다 고려하는 분석을 일반 균형 분석이라 해요. 이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 정도만 잡아주시면은 제가 봤을 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게 후생이라는 말을 써요. 웰페어를 번역한 건데, 웰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웰빙, 행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행복해지는 게 인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표가 행복해지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냐 이거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것이고요. 그 행복해지는 방법, 기준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봐요. 그게 이제 효율성과 공평성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회 후생 함수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살펴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미시경제학에 대한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기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시경제학은요 결국은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시장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시장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맞아요. 물건을 사는 사람과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게 Q, 아웃풋이라고 할게요. 생산물이라고 합시다. 자, 이 아웃풋이 있고요.
그 다음 아웃풋과 관련한 생산과 관련한 그 조정 역할을 해주는 게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라이스, 가격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그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디맨드, 수요 곡선을 도출하게 되고 이렇게 공급 곡선을 도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요 곡선과 관련된 게 소비자의 선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서플라이와 관련된 공급 곡선과 관련된 게 생산자의 선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과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전체에 대한 어떤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걸 바로 우리가 뭐다? 맞습니다. 시장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시장 구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극단 측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 대척점이 되는 반대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독점 시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중간에 뭐 과점 시장이라든가 독점적 경쟁 시장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봤는데 생산물 시장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생산하는 데 따르는 노동과 자본을 우리가 투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노동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리고 자본 시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 간에 이제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한꺼번에 쫙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이다 해가지고요. 일반 균형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 균형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균형 분석 요걸 하시면서 또 하나 우리는 후생경제학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미시경제 뒷부분에는 후생경제 파트에서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 시장이 잘 작동돼서 가격이 잘 조정돼서 시장이 잘 작동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현실에서는 시장이 잘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시장이 잘 작동되지 못하는 경우를요 우리가 시장이 마켓이 실패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장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시장 실패와 관련해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로 공공재라는 거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 테두리 밖에서 발생하는 외부성이라는 거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비대칭 정보화에서 발생하는 정보경제학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 순서대로 이게 다 이렇게 배우게 되면 미시경제 끝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거시경제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요. 거시경제 우리 이런 내용들은 앞에 우리 교재에 공기업 경제학 교재 앞에 머릿말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한번 쭉 정독해 보셔도 돼요. 자, 매크로 이코노믹스인데 매크로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기초 개념 나와 있는데 국가 경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거야. 미시라는 건요. 작은 미자를 써서 나무를 보는 겁니다. 현미경 가지고 그래서 소비자의 행동 그 시장 전체에 있는 소비자의 행동, 기업의 행동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거시경제는 매크로라는 게 크다는 거야. 그래서 국가 경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경제를 전체적으로 애그리게이트 해가지고 살펴보는 게 바로 거시경제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시경제 관련한 거 기초개념과 기초이론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거시가 왜 등장했는가 라고 하면요. 여러분 나 개인한테 좋은 게 국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좋은 게 개인한테 좋지 않은 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성해 오리라고 하는데 대공황이라는 상황이 경제 침체가 발생했어. 1929년에 대공황이라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사실은 그 전대미문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약간의 경제 침체가 있었지만 이렇게 커다란 상황은 없었거든. 근데 대공황이 발생했더니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기존의 경제학자들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지금과 같은 코로나 사태가 대공황 이후에 더 역대적인 인류 역사상 또 커다란 어떤 충격이라 볼 수 있는데 뭐 새로운 어떤 이론이 등장하게 된 것도 보통 보면 그런 위기 이후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를 기존의 경제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학자가 등장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는 학자예요. 케인즈가 기존의 경제학 접근 방법을 싹 뒤집어 가지고요. 옛날에는 공급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요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국가 경제 전체적인 메커니즘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요. 이거 차차 배울 거예요. 수요를 중시 여기게 되면서 중시 여겨야 된다. 대공황이 발생한 원인은 생산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물건을 사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 우리 요즘과 같은 경기 침체도 뭐야. 거리두기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지 못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 상점에 물건이 없어서 그래요. 물건이 안 팔리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자영업자라든가 기업들이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중요한 거야. 수요를 창출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뭔가 미래가 불확실하고 하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지 소비를 펑펑펑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니? 라고 할 때 해결책은 그렇죠. 정부밖에 없다고 본 거야. 그래서 당시만 해도 예전에는 정부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안 돼.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개입하는 게 좋아?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추가 경정 예산같이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주고 세금을 깎아주고 뭐 통신비라든가 이런 것도 깎아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소비 쿠폰을 제공하기도 하는 것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재정을 쏟아부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고 그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정과 재정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공공투자를 통해 가지고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조세를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안 그래도 경제가 침체돼서 힘든 상황에서 소비를 진작시키면서 경제가 좀 살아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셨죠? 그게 이제 재정과 재정정책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의 경제 안정화 정책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조정하거나 통화량을 조정해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 그거를 화폐 그리고 통화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화폐 금융정책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배우는 거시경제학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커다란 메커니즘은 이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경제 안정화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경제 안정화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 안정화 정책에는 하나의 커다란 줄기, 두 개의 커다란 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재정 정책, 하나는 통화 정책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금 얘기한 경제 안정화 정책을 그래프로 해서 설명을 한 게 바로 ISLN 곡선이고요. ADAS 곡선입니다. ADAS 곡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ISLN 곡선은 약간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제가 설명드리고 친절하게 원리까지 설명드리는데 암기하세요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차라리 그게 더 빠른 지름길일 수도 있어. 암기도 하고 암기는 나쁜 건데요. 암기한 다음에 이해를 또 하시는 거 수반돼서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모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거시경제를 분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쫙 분석하게 되면 안정화시킨다고 했어요. 예, 여러분 센스 있으신 분은 질문하실 거야. 저기요, 질문 있는데요. 뭔가요? 안정화를 시킨다는데 뭘 안정화시켜요? 경제를 안정화시킨다고? 이게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두 마리 토끼 잡아야 될 목표가 있어. 하나는 뭐냐? 이거야. 하나는 실업이야.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실업자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니까 실업자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의 안정화 정책이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야.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요즘이야 약간 심각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오히려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그 이전에 거시경제학의 가장 또 중요한 공공의 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삶이 팍팍해져요. 내가 똑같이 10,000원 가지고 물건을 사는데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야 될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뭘 안정화시킵니까? 요거예요, 요거. 물가 안정, 고용 안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가 안정을 뭐라고 얘기한다? 인플레이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용 안정, 그게 바로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 안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를요 한꺼번에 분석하는 그래프가 하나 만들어진 게 있으니 그게 바로 일명 필립스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물가와 고용, 실업률이 어떻게 변하는가 가능한 한 그거를 이렇게 변동폭이 크면 좋은 게 아니야. 우리 인간의 삶도요. 뭐 삶이 업앤다운해서 뭐 부자가 됐다, 집안이 쫄딱 망했다, 다시 재기했다. 이게 행복한 게 아니라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열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고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좀 불안하게 되면 가능한 한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경기 변동이고요. 그 다음 경제 성장은 우리가 계속 안정적인 이것도 있지만 나날이 어제보다 오늘 더 좋은 일신, 우일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와 관련된 게 바로 경제 성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거시경제학과 관련된 전체적인 기초 개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미시와 거시 이렇게 명확하게 와 닿았습니까? 미시는 뭐였습니까? 시장에 대해서 다뤄요. 거시도 시장이긴 하지만 시장보다는 또 정부가 여기 개입합니다. 미시는 소비자, 생산자 그런 행동들이 모여있는 시장, 시장 구조 이런 걸 다루게 되는데 거시는 국가 경제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애그리게이트된 집계된 변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GDP, 국민소득, 실업률 그리고 인플레이션율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가 간의 교역을 나타내는 게 국제경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국제무역이라는 게 있어요. 무역이라는 게 뭐예요? 교역하는 거잖아. 국가 간의 교역이야. 국가 간의 교역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시에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미시에서요, 물건을 생산 공급하는 게 바로 국가 간의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그게 바로 공급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입, 이게 수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유로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더 행복을 누리게 될 텐데, 때로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야. 때로는 바람직하지 않아서 정부가 개입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출과 수입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 정부가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뭐 규제를 통해서 개입을 하기도 해요. 흔히 알고 있는 가장 많이 나오는 개입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관세라는 게 있죠. 관세. 그래서 이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요, 국제 수지와 관련해서는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주로 국제 수지 관련된 거와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환율이 주로 이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고요, 그 나중에 뭐 구매력 평가설이라든가 아니면 이자율 평가설이라든가 이 구매력 평가설은 PPP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자율 평가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보시고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환율이 변화로 인해서 국제 수지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런 것들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국가 간의 교육과 관련된 거라서 국제 무역에 해당하는 건 약간 미시적인 접근 방법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제 수지는 약간 여기 화폐, 금융, 환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거시적인 메커니즘과 가깝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경제학 시험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조금 경쟁도 치열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도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해지고 이제 난이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출제 대행사 이게 이제 교수님들한테 이제 보통 많이 또 하기도 하죠. 여기 이제 출강하시는 강사분들 중에서도 이런 공기업을 출제하신 분이 있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걸 출제 대행을 하기도 하고요. 기업에 따라서 하기도 해. 기업에서 뭔가 이제 뭐 대학원 이상, 석사 이상, 박사 뭐 이렇게 받은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이 또 참가해 가지고요. 출제하기도 하는데 아니면 이제 어디에 의뢰를 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매번 출제 영역과 난이도가 들쭉날쭉 달라집니다. 제가 봤을 땐 과동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 모든 시험이 어느 정도 이제 관심이 있긴 하지만 지금과 같이 쏠리지는 않았거든. 근데 이제 더 이제 심해지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뭔가 표준화가 될 겁니다. 문제은행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공부하기는 쉬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요, 시험 범위가 이거 어디가 시험 범위가 되는지 이것도 애매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난이도도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이제 변별력을 준다고 해서 무슨 회계사 시험 문제라든가 뭐 행시까지 올라가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문제들까지도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거 어떻게 얼마나 해야 됩니까?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 생각에는 어차피 하는 거 제대로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쉽든 어렵든 그냥 다 맞아버리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능도 보면 난이도 맞추기 쉽지 않잖아. 그래서 불수능이 됐다가 언제는 또 물수능이 됐다가 하는데 그냥 시험이 쉽든 어렵든 그냥 수능 다 맞아서 100점 맞아버리게 되면 그냥 뭐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쉬웠니 어려웠니 어떤 게 나오니 안 나오니 그건 제가 정리해 드릴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까지는 그냥 다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나아요. 괜히 또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뭐 이게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여러분끼리 괜히 그냥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정도까지는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하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그리고 내용이 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공기업과 관련된 경제 문제도 개념이라든가 사람 이름 외우고 이런 정도에서 끝나기도 했었어요. 기출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 복귀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은 그 정도 레벨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좀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본 후기 이런 것들 보시면은 뭐 여기서 경제학을 선택했는데 보기 중에서 모두 선택하시고 이게 사실은 좀 무책임한 거예요. 박스 처리해가지고 다음 중 맞는 것은 몇 개냐? 아니면 다음 중 맞는 것은 뭐냐? 이거요. 근데 사실은 출제하시는 분이 귀찮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다 극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보기 중에서 잘 제거하거나 소거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체감 난이도가 경제학은 겁을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잘 극복하시게 되면 합격이 바로 문 앞에 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원론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강론이라 한다 해서 미식어식을 다 할 것까지는 아니고 제가 뭐 학원, 다른 학원이나 아니면 행시나 뭐 다른 것도 강의하고 학교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긴 한데 거기에 나오는 미식어식 거기까지 다 할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원론보다는 조금 수준 높여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문제를 통해 가지고 강약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 문제 당연히 있죠. 앞으로 계산 문제는 더 많아질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계산 문제 특강 이런 것도 할 거예요. 계산 문제는 뭔가 새로 응용 아닙니다. 연습이에요. 연습. 그래서 정해진 계산 문제 룰 이거를 이렇게 딱 보신 다음에 반복하시면 오케이 됩니다. 자, 여기도요 단일 전공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난이도가 만만치 않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중 자체는 미식어시 편중 아니요 그냥 미식어시가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국제경제는요 그냥 미식어시에 들어가 특히 거시에 들어가 있는 거로 보세요. 아니 그러면 노동경제, 재정학, 경제학과에서는 산업조직론, 화폐금융론 다 배우는데 그러면 그 분과가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수험계는 잘못했어. 미시거시 국제 나누는데 국제는 빼세요. 그냥 국제는 당연히 미거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미시거시 이렇게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 둘을 합친 걸 그냥 경제원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꼼꼼하게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차 계산 문제 비중이 강화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요 공급해가지고 연산하는 거예요. 연산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탄력성 구하는 거예요. 탄력성. 이거 간단 미분이에요. 간단 미분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인천교통공사 기출에도 보면 탄력성 이용하는 거 이거는 우리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돼요.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 문제 몇 개 풀어보셔서 문제를 암기하세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앞서 본 것처럼 40문제를 40분 안에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반사적으로 문제가 나와야 돼. 그래서 특히 계산 문제 같은 거 힘들어 하시는데 문제 암기하시고 반복하셔가지고 시험 문제 딱 나오면 바로 어떻게 풀어야겠다 해서 그냥 바로 풀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험이 원래 그래요. 가끔 야 그게 무슨 잘못된 교육 아니냐? 아유 원래 그런 거지 뭐. 피아노 콩쿠르 대회 같은 것도 봐봐. 그냥 어떤 곡을 연주합니다. 그러면 그거 알고 있잖아. 그냥 무한 반복하는 거야. 무한 반복하면서 자기가 그 느낌이 거기 들어가면서 즉흥적으로 쫙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는 거죠. 축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손흥민 골키퍼와 1대1로 딱 맞섰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잠깐만요 해가지고 시간을 멈춰가지고 생각해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반사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본능적으로 어디로 골키퍼를 제낄지 공을 띄울지 어떻게 넣을지 우리가 보면은
가랑이 사이로 골을 많이 넣기도 한다고. 골키퍼가 반사적으로 다리를 벌리기 때문에 가랑이 사이로 넣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준비된 사람이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딱 보고 이 문제 이렇게 풀어야지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를 연구하고 응용하는 거는 대학원 가서 학자의 길로 갈 때나 그 새로운 뭐 길을 개척하는 거고, 우리가 보통 수험이다, 시험이다, 이거는 그냥 무한 반복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계산 문제도 여러 번 풀고 반복해서 정복을 할 겁니다. 아셨죠? 자, 국제경제학과 학파 비중은 약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국제경제학이 약화된 건 아니고요. 뭐 애시당초 거시의 한 분과로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화된 게 아니라 그냥 국제금융, 환율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관세 부과 효과, 그런 정도만 나와요. 근데 뭐 출제하시는 분들께서 괜히 이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거시경제 뒷부분에 있으니까 에이 그래 그냥 좀 출제 한두 문제만 해줘야겠다, 이렇게 돼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개방경제하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난이도 올릴 때는 여기가 킬링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학파와 관련해서 뭐 고전학파, 케인즈학파, 통화주의 이렇게 하는데, 요즘 거시경제학은 뭐 그렇게까지 학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도 보면 뒤에 거시경제 학파 얘기를 따로 넣어놨어요. 물론 중간에 ISLM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고전학파, 케인즈학파, 통화주의 이런 건 기본적인 안정화 정책에 대한 어떤 견해는 보시긴 해야 되는데, 꼭 집어가지고 무슨 통화주의에 따르면 이런 거는 요즘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긴 해야 돼요. 왜 합니까 하면은 경작이 재미없잖아. 근데 학파 간에 뭐 대립해가지고 스토리를 전개하면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학파 간의 어떤 얘기들 조금 하긴 할 겁니다. 아셨죠? 자, 빠른 합격을 위한 경작의 학습 방법이다 라고 하면은요, 첫 번째는 객관식은 객관식답게 공부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식을 주관식 같이 해가지고요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표와 암기, 이것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객관식이야?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문제. 이론을 들어보신 다음에 저기 좀 불안한데요, 이론을 또 들을까? 아니요, 됐어요. 제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은 한번 쭉 들으신 다음에 바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다가 이 파트는 내가 자신이 없어, 그럼 그 파트만 이론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게 훨씬 나은 것이지, 그냥 뭐 이론을 자꾸 여러 번 더 듣고 선생님 바꿔서 듣고 다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네,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실전 감각을 느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셨죠? 이론상 교과서 가지고 운전하는 법 배우는 게 아니라 도로 주행하면서 그래서 뭐 레이싱하는 서킷에 가가지고 쫙 운전 연습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지. 아셨죠? 객관식 문제 많이 풀어보는 거 중요합니다. 심플하게 하십시오. 아까 미시경제 와닿지 않습니까? 미시, 수요 공급 그려서 소비자 행동, 생산자 행동, 시장 구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거시도 뭐다? 큰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게 한번 딱 잡히면요, 경제학은 공부할 범위가 분량이 확 줄어들어요. 근데 그걸 제대로 안 하게 되면 경작이 뭐야, 정신없어,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천재처럼 공부하라. 천재가 뭐가 천재일까요? 머리가 엄청 스마트해가지고 IQ가 200인 사람? 아니에요. 그냥 어떤 거 하나에 독하게, 제가 봤을 때는 몰입을 하는 사람이 다 천재야. 몰입을 잘하는 사람. 몰입을 해가지고 공부할 때는요, 딴 데 신경 안 쓰고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그냥 쫙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천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구 선수도 그렇고요. 손흥민 같은 경우도 축구 해설을 듣다 보면 집중도, 몰입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나중에 체력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정신이 해이해져. 이게 이제 자기와는 상관없이 체력이 뒷받침 안 되게 되면, 나는 더 뛰고 싶은데 못 뛰게 되면 이게 느슨해진다. 정신줄을 놓게 된다고. 놓지 않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체력도 사실 어떻게 보면 튼튼한 사람이 시험을 잘 보고 몰입을 잘하는데 그것도 천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얼마나 독하게 하는가,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천재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거의 머릿말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예를 들면 막 15시간씩 1년 공부해. 합격하겠죠, 사실은. 그래도 합격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길은 여러분들의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경작이 어렵게 보이는 이유는요,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마음이 조급해요. 그리고 통합전공 같은 경우는 법학도 해야 되고 경영도 해야 되고, 제일 만만한 게 경영이잖아. 그냥 대충 보면서 암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경영 먼저 시작하고요. 우리가 경제하면 선입견이 뭐냐면 아이고 어려워, 계산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좀 어려운 걸 뒤로 미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 시험이 딱 있다라고 하면 제일 어려운 문제를 먼저 공략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가 어느 정도 할만하다가 되면은 그 다음에 뭐 경영학 그냥 뭐 잘 강의 듣고 암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쉽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좀 제대로 좀 공부를 한 번 정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암기와 표도 제가 만들어 드리긴 하겠지만 그 암기와 표보다는 스토리가 있는 강의가 더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시가 뭐고 거시가 뭐고 국제경제다 하면 국제무역, 국가 간의 교역이니까 국가 간의 수출 수입 교역을 나타내는 것이고 국제금융, 환율과 관련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쫙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공부법을 사용하시고요. 그러니까 되게 논리적입니다. 경제학은. 그래서 야 경제학 이거 왜 해? 그러면 사실은 논리력을 좀 더 뒷받침해주는 힘을 키우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직관을 갉아먹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탁 보면은 결론이 답이 뭔지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감각을 키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파고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손흥민 축구선수가 있다라고 하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바로 즉흥적으로 몸이 반응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무한한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반사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그거를 딱 파악하시는 게 그게 직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만약에 표와 암기 이걸 쫙 하시게 되면 그런 직관력을 깎아먹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공기업에서 경작을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인트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냥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합격의 길에 이렇게 다다르게 해줄 거고요. 또 경제학과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문제라든가 뭐 계산 문제라든가 또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런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하면은 어떻게 공부할지 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